이 춘추 전국 시대를요. 다 통일한 게 누구냐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키워드는 철기고요. 통일한 게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는요. 법가 사상을 일찌감치 채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가 사상에 기반을 두고 진나라가 결국은 6개의 제후국가를 무너뜨리고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진나라가 여기 전체를 통일했을 때 진나라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통일정책입니다. 통일을 했으니까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해돼요? 통일을 했으니까 통일을 한다. 외형적인 국가가 하나로 통일됐으니까 이제 내부를 통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통일정책이다. 예를 들어서 정치의 통일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치의 통일. 전치의 통일에서 진나라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황제라는 표현을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진시황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관등 조직을 자 정비합니다. 관등 조직을 정비하는데 이게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될 겁니다. 삼공구경제도. 삼공구경제도는 무슨 말이냐면 자 3명의 자 재상, 9명의 장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삼공구경제도. 자, 그 다음에 자 전국적인 군현제를 자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 군현제 각각의 군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도와 같습니다. 충청남도, 전라남도. 그럼 각각의 도 거기에 대표 지사가 있죠. 도지사. 그럼 여기에 군에도 대표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된. 즉 뭘 파견하냐면 지방관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정치의 통일, 전국적 군현제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의 통일을 한번 갑시다. 경제의 통일을 가게 되면은요, 화폐를 먼저 자 통일을 할 겁니다. 이때 화폐는 뭐로 통일될 거냐면 반량전이라는 화폐로 통일이 될 겁니다. 반량전. 춘추전국 시대에는 이제 나라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화폐가 다 달랐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의 단일화폐로 자 통일을 시키는 거죠. 화폐. 그 다음에 이제 도량형도 통일하고요. 도량형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 길이, 부피 이런 단위를 말하는데 저울의 크기, 수레의 크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요. 예를 들어 장작을 자 구매했는데 수레 한 수레 갖다 주세요. 근데 A라는 국가에서는 한 수레가 요만했었고 이게 하나의 수레였었고 B라는 국가는 이게 큰 한 수레야. 그럼 이제 수레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레의 크기라든지 저울추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일시키죠. 도량형을 통일시켰다. 자, 그리고 자 문자를 통일시켰는데 사실 이 문자의 통일은요. 경제적 통합도 도움이 되지만 정치적 통합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지방관들에게.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구두상으로 명령을 내리면 얘한테 이렇게 해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얘가 막 지방까지 이 정보를 전달하러 가다가 까먹거나 아니면 중간에 정보를 좀 어떻게 돼요? 왜곡시켜서 전달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중앙에서 이제 문자로 통일된 자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문서로 전달하게 되면 황제의 명령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전국 각지에 쫙 전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경제적 통합이라든지 정치의 황제권 강화에 도움을 줬었던 게 바로 문자의 통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자 사상을 통합할 건데 이 사상은 법가 사상을 채택했잖아요. 그런데 좀 아까 봤었던 것처럼요. 법가 사상에 영향을 끼쳤던 거는 법가사상에 영향을 끼쳤던 거는 유가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유가 사상들이요. 불만이 가장 커요. 얘들아 법가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얘 뿌리 자체가 유가에서 왔으니까. 순자의 제자 한비자.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법가를 채택한 진나라는 유학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사사건건 태클을 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되냐면 분서갱유를 하게 됩니다. 분서갱유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서자가 책 서자거든요. 책들을 불태우고 묻을 갱자 유학자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사상 탄압을 한 거죠. 분서갱유.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진나라가요. 빠르게 망해요. 자, 진나라가 자 빠르게 망하는데 진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자 발전된 게 BC 221년에서 15년간 발전돼요. 그럼 여기서 15를 빼면 206년이죠. 그럼 연도 외우지 말고 자 진나라는 자 뭐라? BC. 자, 기원전 3세기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원전 몇 세기라고요? 3세기.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 발전되고 있었던 진나라가
빠르게 망하는데 그 빠르게 망한 이유는 첫 번째, 백성들에 대한 자, 가혹한 통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체형 위주의 자, 형벌. 이거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2년 전 수능 특강에 무슨 단어가 있었냐면 육형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육형이라는 게 뭐냐면 육신을 훼손하는 형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체 위조 형벌에서 뭘 하게 되냐면 범죄자들을 자, 낙인 찍기 위해서 코를 잘라버려요. 코를 자르거나 아니면 귀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머나 너 코가 왜 없어? 아, 너 전과자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사회적 비난 속에서 살아가게끔. 자, 그래서 잘못을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혹한 형벌, 자, 신체 위조 형벌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을 계속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멸망의 요인 중에 자, 무리한 자, 토목공사가 있었는데 이 무리한 토목공사는 진시황의 자, 화려한 궁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방궁. 이 아방궁은요. 춘추전국 시대 혼란에서부터 이미 건설되고 있었다가 자, 진나라에 그 통일되면서 이제 완성되었던 궁전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전을 나중에 농민들이 반란 때 불태우는데 완전히 소각되는데 40일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한 달 넘게 불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컸다라는 거 우리는 자,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어마한 규모의 궁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 막대한 비용 전부 다 뭐에서 나온 거예요? 세금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노동 착취. 또 하나 간다라면요, 만리장성이라는 거를 이제 축조하게 되는데 이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또 무리하게 자, 공사가 진행이 됐답니다. 그래 결국은 누구의 반란으로? 진승과 오광의 난으로 진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진승과 오광의 난, 자, 확인하시면 되고요. 농민 반란. 이때요, 진나라가 망했는데, 자, 보세요. 진시황이 죽고 2대 황제 때 진승과 오광의 난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제 때 진승과 오광의 난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진시황이 죽고 2대 황제 때 진승과 오광의 난이 벌어져서 진나라를 망합니다. 그러면 진나라가 자, 이렇게 멸망을 했는데 진나라가 멸망을 한 다음에 누가 들어서냐면 초나라와 한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초나라에 항우가 있었고 한나라에 유방이 있었는데 둘이 싸워서 자, 누가 이긴다? 바로 한나라가 이긴답니다. 그러면 한나라의 재통일 이해되나요? 중국의 최초의 통일은 누굽니까? 그렇지, 바로 진나라인 겁니다. 최초의 통일은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을 자, 얘가 최초로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는 재통일이다. 이 말 이해돼요? 왜요? 멸망한 이후에 두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걸 통일했으니까 어쨌든 다시 통일한 거죠. 그래서 한의 재통일. 이게 여러분들 요게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요 장면, 이게 초한지거든요. 초한지인데 요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거예요. 진나라와 한나라가 자, 교체되는 진한교체기. 자, 진나라와 한나라가 체인지되는 교체기. 요 장면이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초나라가 한나라가 싸우는 장면. 요게 진한교체기인 거죠. 그럼 요 진한교체기 요때 우리가 기억할 게 바로 위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만이 한반도에 그 고조선 땅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위만은 고조선 사람인데 국경 지역에 살고 있다가 고조선 땅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시점이 진한교체기. 그럼 그 진한교체기가 뭔데요? 이거라는 거죠.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중국의 혼란. 그 혼란이 자꾸 확대되니까 혼란을 피해서 좀 더 안전한 안쪽으로 들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만 이름 확인하시면 되고 진한교체기에 위만이 고조선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더라. 이 베트남이 빠졌으니까요. 이제 알 필요 없는데 요 혼란기에서 찌에우다라는 사람이 남비엣 왕국이라는 걸 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빠졌으니까 이제 무시를 하시면 되고 위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한교체기가 뭔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진나라 한나라 교체기, 즉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장면을 우리는 진한교체기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돌아오셔서 엄청나게 지금 자, 많은 내용들이 자,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선사시대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한나라에 대한 이야기. 자, 한나라에 대한 이야기 뭡니까? 기록상의, 문헌상의 최초의 왕조다. 은나라, 실체가 확인된 최초의 왕조인데 키워드는 갑골문자. 주나라, 키워드는 봉건제도. 왜? 영토가 갑자기 넓어졌거든요. 주나라가 동쪽으로 쫓겨난 시대를 우리는 춘추시대, 이어서 전국시대, 묶으면 춘추 전국시대. 여기서의 키워드는 철기. 자, 그 다음에 진나라. 진나라 키워드는 자 무슨 정책? 통일정책.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진나라가 빠르게 자 멸망을 했는데 15년 만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로 바뀌게 되냐면 한나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나라로 바뀌는데 이 한나라는요. 세기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세기 외우셔야 돼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 자, 우리끼리는 33 이렇게 갑시다. 아까 진나라도 몇 세기였습니까? 기원전 3세기였었죠. 얘가 3세기니까 그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기원전 3세기죠. 어쨌든 33 한나라부터는 외워라. 33 확인하시고요. 이 한나라를 우리가 구조를 잡을 건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서 자 보겠습니다. 자, 이때요. 전한의 수도는 장안입니다. 전한의 수도는 장안이고 후한은 전한이 망한 이후에 다시금 만들어진 건데 얘의 수도는 로양이다. 이거는 천도한 게 아니죠. 천도한 게 아니라 망했다가 다시 만들어진 건데 수도가 어쨌든 달라요. 이거 확인하시고요. 이 전한에서 전한이 망하고 신이란 나라가 잠시 들어섰다가 후한으로 바뀔 건데 전한에 누가 나오냐면 고조. 이 고조가 누구냐면 유방입니다. 자, 이 고조의 업적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자, 뭐 했습니까? 한을 재통일했죠? 자, 그래서 자, 중국을 자, 재통일을 했고 이때 무슨 제를 시행하냐면 군국제를 실시하는데 이 군국제가 중앙은 군현제로 다스리고 지방은 봉건제로 다스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중앙에 왕이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럼 서울에 왕이 있어요. 그럼 서울은 왕이 다스릴 겁니다. 그런데 서울을 포함한 이 행정 단위의 넓은 땅, 여기 어느 도죠?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 즉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의 나머지 예를 들어 성남, 수원, 자 의정부, 자 여기 있는 남양주 이런 도시는 뭐로요? 군현제로 설치하는 겁니다. 군현제. 그러고 나서 경기도 바깥에 있는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이 지역은 봉건제도, 즉 제후를 임명해버리는 거죠. 그럼 중앙은 군현제, 지방은 봉건제 이 두 가지를 절충시킨 시스템이 군국제인데 이 군국제는 딱 한 번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고조는 흉노와 대립했는데 이 흉노와 대립했었을 때 흉노란 아이들 자 앞에 있는 진시황은 뭐였습니까? 만리장성 쌓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고조는 뭐 하게 되냐면 흉노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평성이라는 동네에서 치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평성이라는 동네에 백등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흉노에게 포로로 잡혀요. 개망신을 당한 거죠. 이 사건을 우리는 평성에서 당한 치욕이다. 그래서 평성의 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평성의 치 이걸 통해서 흉노에게 잠시 포로로 잡혔고 흉노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흉노에게 많은 뭐를 보내면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 자 그리고 무슨 공주를 보내면 화번공주를 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화번공주라는 개념을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번자가 울타리 번자입니다. 그럼 울타리 즉 국경선이란 뜻입니다. 그럼 울타리 이 울타리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울타리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한테 시집 보낸 공주. 쉽게 얘기하면 주변에 국가들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힘으로 막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공주들을 시집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화번공주입니다. 자, 결론. 화번공주는 개념을 정확히 가세요. 중국만 보내는 겁니다. 화번공주는 중국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지도를 주고 가국가, 나국가, 다국가, 자, 라국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나국가가 가국가에게 화번공주를 보냈다. 그럼 다 틀려요. 화번공주는 누구만 보내는 거라고요? 중국만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기본 개념. 화번공주는 중국이 보내는 거다. 중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보냈다. 그랬을 때 자, 체크하고 갑니다. 화번공주는 딱 요것만 공부하십시오. 한나라가 보냈습니다.
수나라도 보냈습니다. 당나라도 보냈습니다. 한나라는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흉노한테 보냈습니다. 수나라는 돌궐한테 보냈고 당나라는 돌궐한테 보냈고 토번한테 보냈고 위구르한테 보냈습니다. 딱 이렇게 칠판에 정리되어 있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수당이라고 공부하십시오.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자, 합원공주의 기본 개념은 누가 보내는 거다? 중국이 보내는 거다라는 걸 머릿속에 꼭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고종.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한나라 무제는요. 한나라 무제는 일단은 전국적 군연제로 바꿉니다. 아까 진나라 진시황도 전국적 군연제 했잖아요. 얘네들도 전국적 군연제 합니다. 당근 지방관을 파견하겠죠. 여기는 군국제, 여기는 전국적 군연제입니다. 여기서요. 그 지방관들이 파견됐을 때 지방관들한테 숙제를 냅니다. 숙제가 뭐냐면 향거리 선제. 향거리 선제는 지방관이 추천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어느 특정 지역에 파견된 전국적으로 지방관이 파견됐으니까 그러면은 천안이라는 도시에 파견된 지방관이 있다고 합시다. 천안. 그럼 그 천안이라는 동네에 파견된 지방관에게 숙제를 낸 거예요. 뭐라고? 야, 천안에서 네 동네에서 유능한 인재를 하나만 추천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제도가 뭐라고요? 향거리 선제. 그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서 서울로 올려보내는 건데 천안에 있는 오늘날로 친다면 천안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시장이 천안에 있는 모든 서민들과 매일 접촉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유능하지? 막 고민하다가 식사를 함께 하던 호족. 호족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개념인데 지방의 유력자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방의 유지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호족과 같은 개념인데 그 호족들과 점심 식사를 하다가 이제 고민을 털어놨죠. 중앙정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자꾸만 추천하래.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그래? 그럼 나를 추천해 주는 게 어때? 정말? 너 정치에 관심 있어?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결국은요. 이 향거리 선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방관이 유능한 인재를 추천했는데 대부분 다 누가 추천받아서 올라가냐면 호족들. 그러니까 이 호족의 중앙정치 진출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한나라 때 이 향거리 선제라는 제도 때문에 호족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공무원의 중앙관청의 대다수의 관직들을 이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결국은 한나라 때의 집권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자, 세 번째. 무제 때요. 무제 때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이는데 이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육아사상을 채택을 할 겁니다. 육아를 채택할 거예요. 왜? 진나라가 빠르게 망한 이유는 법과 때문에 빠르게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육아를 채택할 겁니다. 그런데 유학과 관련된 서적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버렸죠. 진시황이 분석행위 해놨잖아요. 그래서 유학과 관련된 서적들을 다시 복원합니다. 이러한 유학을 우리는 훈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훈고학은요. 경전의 작구 해석에 치중하는 유학. 왜냐면 경전이 불탔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짜투리 지식들을 다 토해내서 책으로 묶어서 다시 이거를 해석하는 이런 유학이 바로 훈고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널리 확대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정비하게 되죠. 그래서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태학, 교육기관 나중에 외우셔야 되고요. 훈고학, 유학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훈고학은 한나라 때부터 그러면 시작이 된 거네요. 그죠? 네 번째, 장건이라는 사람을 파견할 건데요. 이 장건이라는 사람을 파견한 이유가 뭐냐면 대월지라는 나라에 파견할 건데 이 몽골고원 쪽에 흉노가 있었고요. 흉노가 있었고 동호가 있었고요. 월지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월지 이런 선택지가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월지와 동호를 제압하였다. 누구예요? 그러면 흉노죠. 즉 여기 있는 동호와 월지를 제압하였다. 흉노. 요 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압하고 여기 있는 몽골고원을 통일한 최초의 통일 유목국가. 그게 바로 흉노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월지라는 아이들이 밀려난 겁니다.
밀려나서 여기에 어떤 나라를 다시 만들었냐면 대월지라는 나라를 다시 만들었죠. 그럼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무제가 생각해보니까 대월지라는 애들도 흉노한테 밀려서 내려온 애들이기 때문에 흉노와의 감정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얘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자 대월지와의 동맹관계. 그럼 동맹관계를 통해서 누구에게? 여기 있는 흉노에게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런 목적으로 장건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장건이요. 여기 있는 이 사막길, 여기 사막이었었거든요. 사막길을 쭉 건너가다가 흉노한테 잡혀요. 그러니까 흉노가 여기를 장악하고 중개무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흉노한테 잡힙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탈출에 성공한 장건이 탈출해서 돌아와서 아니요. 대월제에 가서 동맹 맺자. 그때 대월제가 싫은데? 그래서 장건이 알았어 라고 돌아오다가 또 포로로 잡혀요.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우여곡절 끝에 탈출에 성공해서 돌아옵니다. 13년 정도 걸렸어요. 그럼 10년 넘게 장건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 이때 이게 사막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 왕래할 수 있는 길목, 즉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를 정확히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장건이 파견된 목적은 누구와의 동맹을 위한 거지만 대월지와의 동맹을 위한 거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자 무슨 길이 개척되었다? 비단길. 원래 이름은 사막길입니다. 나중에 중국의 특산물인 비단이 많이 교류가 됐기 때문에 비단길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거고 원래는 사막길. 어쨌든 사막길, 비단길을 개척했다. 됐죠? 줍니다. 그런데요. 지금 무제 입장에서는 장건이가 언제 오나 장건이를 계속 지금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흉노를 직접 밀어내버린 겁니다. 자, 흉노를 뭐했다? 흉노를 공격합니다. 흉노를 정벌한다. 그런데 흉노가 망하진 않아요. 하지만 흉노가 쇠퇴가 됩니다. 또 하나, 흉노를 정벌했고 이 흉노와 사이가 좋았던 흉노의 왼팔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그 흉노의 왼팔이 누구냐면 고조선이거든요. 그래서 고조선을 멸망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빠졌지만 자 여기 있는 베트남의 남비엣 얘도 멸망을 시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개. 흉노를 정벌했고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얘도 멸망시켰다. 그러면 어쨌든 자, 뭐 한 겁니까? 잦은 전쟁을 한 거죠. 잦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악화됩니다. 맞죠?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에 자, 비용을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때 국가의 재정을 만회할 목적으로 무슨 경제 정책을 쓰냐면 통제 경제 자, 정책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 통제 경제 정책에서 두 가지를 기억할 건데 첫 번째는 자, 소금과 철, 염철 전매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염철 전매제. 전매라는 건 국가가 생산, 판매, 유통을 독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법을 시행했냐면 균수법과 평준법이라는 걸 시행했는데 이 균수법과 평준법은 물가 조절 정책입니다. 균수법, 평준법. 얘 먼저 가볼까요? 평준법이 뭐야? 이렇게 묻진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평준법은 계절 간의 물가 조절 정책입니다. 여러분 쌀이요. 가을에 수확되니까 10월 달에는요. 전국에 막 쌀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쌀 가격이 싸요. 10월 달에는. 왜 그런지 알겠죠? 왜? 시장에서 다 쏟아져 나오니까. 수확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때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 8,000원인데 정부가 농민들한테 10,000원에 사드립니다. 그럼 농민들은 8,000원에 팔아야 될 것을 10,000원에 정부한테 팔았으니까 2,000원 어쨌든 웃돈을 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10,000원에 사드렸던 이 쌀을 정부는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내년 또 봄이 되면 식량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시장에 쌀 가격이 15,000원으로 띡 올려버립니다. 그때 작년도에 사드렸던 쌀 10,000원에 사드렸죠? 이걸 12,000원에 시장에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계절 사이에 물가도 어느 정도의 갭을 줄였고 정부도 2,000원의 마진을 남겨먹었죠. 이게 평준법. 균수법은요. 지역 간의 물가 조절 정책입니다. 오징어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강원도에 가게 되면 10,000원에 산오징어 5마리 정도를 회로 줍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10,000원이면 1마리 정도뿐이 안 줍니다. 그럼 물가가 단순 5배라 합시다. 그랬을 때 정부가 강원도에서 직접 오징어를 사들이거나 오징어를 세금으로 걷어서 이걸 서울에 갔다가 10,000원에 3마리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강원도와 서울 사이에 물가의 갭이 어느 정도 좁혀졌고 이 과정에서 정부도 약간의 마진을 남겨먹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무슨 활동에? 경제 활동에 직접 자, 개입을 해서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린 겁니다. 자, 이게 통제 경제 정책. 자, 이 정도 확인하시고요. 무제가요. 자, 죽은 다음에 자, 한무제 사후에 어린 황제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한나라 무제 사후에 무제 발표할까요?
무제 엽적 시험 문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제가 죽은 다음에 어린 황제들이 계속 올라왔고 황제가 어리니까 황제 뒤에서 황제를 조종하는 애가 생깁니다. 누구죠? 환관들 혹은 외척들. 그래서 이 무제 사후에 환관과 외척의 뭐가 벌어지냐면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권력 다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때 환관과 외척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 다툼을 치중하고 있을 때 호족들, 아까 호족들이 야 지워졌네. 호족들이 무슨 선제를 통해 중앙정치에 올라갔죠? 향거리 선제를 통해 중앙정치에 올라갔죠. 그 호족들은요. 야 니네는 싸워라. 난 돈 벌란다. 자, 호족들의 대토지 확대. 쉽게 얘기하면 얘들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중앙관청에 지금 관리로 일을 하고 있잖아. 호족들이. 식구들은요. 친척들은 아직도 자 지방에 있거든요. 그러면 자 뭐요? 전화하는 거죠. 야 이번에 고속도로가 뚫린대. 거기 빨리 사. 땅 사. 이런 식으로 이제 투기하고 계속 대토지를 넓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자 환관과 외척의 권력 다툼에서 누가 이기냐? 여기에 있는 외척. 얘를 누르고 결국은 승리한답니다. 승리하면서 결국은 자 누가 무너지냐면 전한 한나라가 무너져요. 자 한나라가 무너지면서 외척 출신이었었던 왕망이란 자가 이 왕망이란 자가 신이란 나라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럼 신이란 나라를 만들었는데 자 환관은 다 눌러놨죠? 눌러놨어요. 자 그러면 외척의 왕망이 딱 권력을 잡고 이제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딱 둘러봤더니 야 내가 환관과 싸우는 이 과정에 호족들은 어마어마한 자 경제적 부를 축적을 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호족을 견제하자. 자 호족을 견제하자. 그래서 토지를 뭐 하냐면 국유화 시켜버립니다. 토지의 국유화. 아까 호족들이 대토지를 계속 넓혔어요. 국유화 시켰죠? 그래서 국가의 모든 토지는 다 왕거야! 라는 왕전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노비들에 대한 자 매매를 아예 법적으로 못하게 금지시켜버립니다. 노비는 하나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엄청난 노비를 보유하고 재산을 축적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의 매매를 금지하니까 노비가 상품성이 이제 없어지죠. 이 두 가지는요.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견제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급진적인가요? 엄청난 자 급진적 개혁인 거죠. 당연히 누가 반발할까요? 호족들이 반발을 곧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신이란 나라도 단명을 합니다. 15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누구들에 의해서? 호족들에 의해서. 그러면 후한에 자 이제 건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호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호족들의 연합정권이라는 겁니다. 호족들의 연합정권. 그 호족들의 연합정권에 자 우리는 후한의 광무제. 자 후한의 광무제. 이 광무제를 자 기억해야 되는데 이 광무제가 일본에 가게 되면은 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노국이라는 나라에게 도장을 하사한답니다. 자 이게 한위 자 노국왕이라는 도장을 하사했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자 AD 57년입니다. 그럼 AD 57년이니까 여러분들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몇 세기입니까? 1세기 맞죠? 그러면 결론. 우리가 한나라 얘기했었을 때 한나라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33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전하는 BC, 자 기원 전이고 후하는 자 기원 후다, AD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라버리면 됩니다. 연도를 따로 연락하지 말고 33이라는 자 세기만 전체 틀을 잡아놓으시고 전하는 기원 전, 후하는 기원 후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호족들의 연합정권, 자 광무제, 한위, 노국왕이라는 이때 여기 있는 이 한이 바로 후한을 말하는 겁니다. 후한. 이 위는 맡길 위자, 위임장 할 때 그 위. 노국이란 나라에게 책봉을 한 겁니다. 아! 떠오르나요? 주나라 때 책봉 조공 관계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중국 내에서. 그런데 주변 국가한테 책봉 관계가 확대된 거는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한나라 때부터. 지금 보는 게 어제예요? 한나라죠. 전환이 됐든 후한이 됐든 어쨌든 한나라죠. 됐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부터 주변 국가들에게 책봉을 합니다. 근데요. 실제 없었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주면서 야 여기 네가 왕해 이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거기서 자 왕이 발전되고 있는데 중국이 느닷없이 야 네가 거기 왕이냐? 그래 그럼 네가 왕을 해 라고 이런 식으로 그 실권을 인정해주는 행위. 이게 주변 국가에 대한 책봉입니다. 직접적 지배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책봉 조공 관계에서 더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요거 몇 세기라는 거? 1세기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이 후한은요. 왕권이 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족들의 연합정권이기 때문에 왕권 자체가 이미 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 호족들이 자 뭐 하게 됩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거 또 해야죠. 자 뭡니까? 대토지 소유를 다시 그것도 확대시켜 나갑니다. 더 이상 호족을 견제할 수 없죠. 왜? 호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호족들의 대토지 확대. 세 번째. 자 여기에 환관과 외척들도요. 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환관과 외척들 권력 다툼 이런 거 하지 말자. 호족처럼 그냥 사리사욕, 실속만 채우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백성들에 대한 자 무슨 수탈? 자 세금 수탈 이거에 이제 막 몰두하는 겁니다. 권력을 괜히 장악하려고 자 싸우다가 몰락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이제 세금 수탈이라든지 이런 횡포를 일삼게 됐고 호족들은 대토지를 계속 넓혀나갔고 결국 죽어나가는 건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호족들한테 땅 뺏기고 그 다음에 환관과 외척 이런 정치 관료들한테 자 결국은 뭐 하게 되고 여기 있는 세금 수탈 먹고 살기 힘들어졌네요. 그죠? 그래 여기 있는 이 후한에 자 농민 반란이 벌어질 건데 그 농민 반란이 바로 무슨 적의 난이냐? 황건적의 난입니다. 황건적의 난. 그래서 전하는요. 전하는 황건적의 난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후한에서 황건적의 난으로 망한 겁니다. 알았죠? 그런데 전한이 됐건 후한이 됐건 어쨌든 한 나라니까 한 나라가 황건적의 난으로 망했다. 이건 맞는 문장이야. 그런데 전한은 황건적의 난과 관련이 없어요. 후한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한이라고 표현했을 땐 맞는 문장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무튼 황건적의 난으로 멸망했고 그 이후에 위진남북조 시대를 갈 건데 그 뒷파트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볼 거고 인구 이동이라는 주제에서 볼 거고 지금의 국가의 자 성립과 발전은 16페이지, 자 17페이지, 자 여기를 본 거고요. 16페이지, 17페이지 본 거고 18페이지까지 우리가 연결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가게 되면 지금 보이는 중국 다시 볼까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자 그 다음에 진나라, 한나라 누구부터 세기 외우라고 그랬죠? 한나라부터 세기 외우라고 그랬죠? 그럼 이들이 발전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반도 쪽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고조선이 있었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일본에는 누가 있었냐? 작은 소왕국들이 있었답니다. 그래 우리는 다음 강의에 여기 있는 한반도와 일본의 그 소왕국들이 어떻게 쭉 발전되고 있는지 요걸 마무리하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게 되면은 인구의 이동이 나오는데 그 인구의 이동에서 위진남북조 시대하고 연결을 시킬 겁니다. 쌤이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아니야 밑줄 거드리고 갈까요? 17페이지로 먼저 가볼게요. 17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17페이지 진나라에서 전국적 군현제 자 밑줄 그시고 자 그 다음에 화폐의 통일에서 발량전 밑줄 그십시오. 사상의 통일에서는 분서갱유 밑줄 그시고요. 쭉 내려오시면은 자 진나라의 통일정책 그 자료탐구 2번 보이죠? 그거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날개 부분에 가면 지도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지도, 밑에 지도 보면 네모 박스로 돼 있는 나라가 7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7개의 나라가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나라, 진나라 보여요? 예, 그 진나라가 이 나머지 6개를 무너뜨리고 통일했었던 진시황의 그 진나라입니다. 됐죠? 위치만 확인하시고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한나라가 나오는데 한나라 고조는 딱 2개만 밑줄 긋읍시다. 군국제와 그 다음에 평성해치 이후의 화번공주. 한나라 무제 왕별표 하시고요.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나라 무제 사후에 자 환관과 외척 간의 권력 다툼,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 확대 그 과정에서 신이라는 나라가 만들었죠. 신은 2가지만 밑줄 그십시오. 토지 국유와 그 다음에 노비매매 금지. 자, 이러한 신이란 나라의 어떤 급진적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호족들이 연합정권 후한이 만들어지는데 자, 후한의 첫 번째 줄 광무제에다가 어떤 걸 체크하시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한미 노구강.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핵심 체크 쪽에 광무제에 대한 설명이 2개가 있거든요. 증짝 증리 자매의 반란지나 보이나요? 요거는 이제 지우셔도 돼요. 이게 베트남 쪽에 있는 반란인데 즉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죠. 중국한테 망한 이후에 독립운동인데 그 독립운동을 진압했다. 이런 사건인데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요건 개무시하시고 그 밑에 줄에 있는 한위 노구강 여기를 자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박스가 보이는데요. 핵심 체크 쪽의 박스에서 누구 때부터 세기 외우라고 그랬어요? 한나라 때부터. 진나라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이게 33이니까 이건 당연히 앞에 33. 왜? 단명을 했잖아요. 통일되고 15년 만에 망했기 때문에 이건 세기 외우지 말고 한나라 때부터 세기를 기억하시면 된다. 몇 세기라?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다시 본문의 마지막 zet줄. 18쪽의 마지막 zet줄. 무슨 적의 난으로 망했다? 황건적의 난으로 망했다. 예, 거기까지만 체크하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고조선. 예, 이쪽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